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상에서의 생존법,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잘 신고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야지만이 빨리 구조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신고 전화만 해도 수십 개 달했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그 뒤로는 3개 긴급 신고 번호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제는 범죄는 112, 또 화재와 인명 구조는 119, 또 나머지 기타 민원 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번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한 전화가 경찰과 소방, 해경 같이 57개의 상황실로 신고 정보가 전달이 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 없이 대응 시간도 더 빨라졌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지 또 좋은 요령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상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모르셔갖고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고를 할 때 제대로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야지만이 출동도 빨라지고요. 또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겁을 먹거나 패닉에 빠지지 말고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112, 119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통화가 되죠. 자, 이때 6하 원칙에 따라서 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이름, 또 사고나 조난 위치, 또 사고 종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내 위치 혹은 인근 주소나 주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이름, 상호, 또 간판 이름, 또 눈에 띄는 건물이나 조형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야지만이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러지 못하고 빨리 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위기 상황인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위기가 화재인지 또 교통사고인지 일반 사고인지 혹은 범죄인지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같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옆에 부상자나 또 환자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부상인지 환자인지도 역시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방뿐만 아니라 구급차까지도 같이 올 수가 있죠. 가해자나 피해자 또 범인이 있는 그런 범죄 사건이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범인이나 피해자의 어떤 성별, 나이, 범인이 있다면 인상착의, 또 차종, 흉기가 있다면 소지 여부, 어떤 종류인지, 또 공범이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자, 이런 것까지도 역시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산이나 또 야외에서 등산을 하다가 위기에 처했다, 다쳤다 하셨을 때는 위치를 알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 중이라 하면은 산 곳곳에 설치된 국가 지정 위치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논이나 들판이라 하면은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도 역시 보게 되면은 부착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불러주시면 됩니다. 또 내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요즘 여름이라 바다나 강에서 물놀이를 한다거나 혹은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할 때도 밀물이 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역시 핸드폰으로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50km 바다까지도 역시 핸드폰으로 다 통신이 되고요.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통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실 때 배를 타거나 어선을 타거나 물놀이 배를 타실 때도 핸드폰을 방수폰이나 방수팩 같은 거에 넣어갖고 안전하게 휴대하시게 되면 역시 통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고할 때 우리가 음성통화, 자, 요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역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로도 역시 신고가 가능하고요. 또 SNS 역시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영상통화로도 가능한데요.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나 입을 물렸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장애인일 경우
혹은 외국인일 때도 말이 안 통할 때도 영상 통화로 역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내가 만약 승강기에 갇혔다, 어디에 있는지 건물인지 잘 모른다 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승강기 안에 보시면은 버튼 옆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신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붙은 바코드를 사진을 찍어갖고 전송해 주셔도, 문자로 전송해 주셔도 119에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때 버튼을 누를 때도 한 번만 누르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누른다던가 혹은 2초 이상 길게 눌러야지만이 승강기 안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대신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도 특정인을 지목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 요청을 해달라고 그냥 부탁할 때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 사람이 많다 하면은 오히려 누가 대신 해주겠지? 자, 이런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제노비스란 아가씨가 밤거리에서 흉기로 다쳤었는데 그 주위에 수십 명의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대신 해주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신고가 안 돼갖고 결국은 사망을 했다는데, 이렇게 나 대신 누구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에게 신고를 요청을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꼭 정확하게 찝어서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가령 거기 파란 옷 입은 분 혹은 모자 쓰신 분 혹은 자전거 탄 학생, 이렇게 정확하게 차분하게 지목을 해갖고 도와주세요 혹은 112나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찝어서 특정을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때 갑자기 핸드폰이 몰리게 되면 핸드폰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때도 방법이 있는데 내 핸드폰이 안 되면은 다른 핸드폰을 빌려갖고 해보셔도 됩니다. 통신사가 다르면은 안 되던 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내가 업무용 폰이나 또 서브폰을 개통할 때도 미리 다른 통신사 걸로 개통해야지만이 비상시나 혹은 큰 도움이 되겠죠. 또 계속 안 된다면은 음성 통화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문자나 SNS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같은 경우는 통신이 끊겨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도 핸드폰이 안 된다면은 건물 내에 유선전화를 찾아갖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이 되면은 핸드폰 안 되지만은 유선전화 또 공중전화는 이 자체 전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없다면은 인근에 공중전화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가서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연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하셔갖고 알아두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핸드폰이 깨지거나 배터리가 나가거나 하면은 키지 못해갖고 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번호 등은 미리 좀 어디에 적어놓거나 혹은 축소 인쇄를 해갖고 지갑에다가 코팅을 해서 보관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중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일상에서의 큰 위험 중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갑자기 실종되는 거, 사고에 빠지는 거, 자,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지만은 여기도 역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다면은 미리 이 사전 지문 등록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아이랑 같이 가셔갖고 아이의 이 지문 그리고 사진을 찍고요. 또 신체 특징이나 혈액형,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것들을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 외에 직접 장애인이나 치매에 놓인 분들도 역시 같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 번만 등록을 해주면 효과도 좋기 때문에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이는 나중에 실종이 되어도 찾았을 때 바로 부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등록 정보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이를 찾아도 누구 부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일까지도 최대 걸리기도 한다니까 꼭 이번 주에 안 되신 분들은 경찰서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사진과 인식표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이라든가 멀리 여행을 가실 때 집 밖에서 승강기를 기다릴 때 아이들 사진을 찍어 놓는 것들이요. 또 그 외에 한눈에 띄게 밝은색 옷을 입히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전신 사진을 그날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게 되면은 만약 놀러 갔을 때 실종이 됐다 했을 때 당일 아이의 이 사진만큼 정말 좋은 알림 수단도 없기 때문이죠.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침에 찍은 아이의 사진을 경찰이라든가 그 현장 담당자한테 전달해주게 되면은 더 빨리 확실히 찾을 수가 있겠죠. 또 아이가 어리다면은 아이의 옷이나 명찰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단 인식표나 또 메달 같은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옷 안쪽에다가 뭐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미아 방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긴급 연락 카드를 만들어서 뭐 지갑이나 뭐 배낭에다가 휴대하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심지어 사망을 했을 때 발견한 사람들이나 구조대가 나 대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내 지갑이나 호주머니에서 카드처럼 만들어 갖고 중요한 정보를 적어 놓은 이런 인식 카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조그만 명함 크기에다가 내 이름과 또 주소, 가족의 주소, 또 만날 위치, 뭐 어디에 내 SNS가 있다면 그런 주소 같은 것들을 잘 적어서 코팅한 다음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관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장 만들어 갖고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고 이웃이나 동료한테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평상시 학교나 유치원 가방에다가 매달아서 인식표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난영화 보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재난영화 하면은 무섭다, 또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스트레스 받아서 보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많이 있는 장르긴 하지만은 재난영화처럼 정말 좋은 생존 교과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각가지 재난 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하고 패닉에 빠지는지 재난영화가 재미있게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재난영화 보게 되면은 정말 답답하고 그런 캐릭터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 상황에서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주위 친구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재난영화를 보고서 미리미리 내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되는 거죠. 가족들이랑 같이 재미난 재난영화 보게 되면서 한번 가족과 대처법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일상의 위험에 처했을 때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